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억압 기반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하나 이제 그 추가된 건데, 이 자유 기반은 뭐는 우리 스스로 자율성으로 나 스스로 내 삶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 집단 충성은 뭐냐면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니까 우리 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편. 그래서 우리의 부족 본능과 함께 그래서 우리 마을, 우리 가족,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어떤 우리 내 편. 그래서 했을 때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같이 그 뭔가 그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 또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런 것들이 어떤 전형적으로 충성 배신 기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신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충성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권위 전복. 우리는 이제 그 사회를 하면서 좀 위계 질서를 갖고 그 했었죠. 그 연장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중하고 뭐 이런 위계 질서에 대한 어떤 그 권위 또는 그 전통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것이 있고 자 그다음에 순결 타락 기반이 있어서 어떤 병원균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서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은 이 인류가 오랜 미생물과의 전쟁 관계가 있는 건데 미생물은 그 확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외부로부터 그 도움을 주는 미생물도 있지만은 그 우리를 죽이는 미생물도 많단 말이죠. 그런 그 미생물인데 집단 생활하게 되면은 그 병원균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 집단 생활하는 그 동물들한테는 이 병원균,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병원균에 감염된 개체를 그 약간 추방하게 되고 그 소외시키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전돼서 어떤 종교적인 신성함 또는 사회적 고결함 이런 것들을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하다라는 걸 존중하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인류가 병원균과의 어떤 전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병원균과의 어떤 그 진짜 치열한 전쟁을 해오고 해왔 상황에서의 우리의 본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로 어떤 순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청결, 순결을 중요시하는 본능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이 여섯 가지가 우리의 그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된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여섯 가지 기반을 이용하지만은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집단주의 문화냐, 개인주의 문화냐, 아니면은 자유주의 성향이 있냐, 보수주의 성향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두는 정도가 조금 다른데 좀 자유주의 성향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돌봄이라든가 공정 쪽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두는 반면에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의 특별한 가중치 없이 다 골고루 그 중요시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는 것이 그 이론의 어떤 설명이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이것을 통해서 왜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집단 갈등이 생기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직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가중치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봄이나 공정에 더 가중치를 그러니까 더 중시해서 그걸 갖다가 더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집단 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권위에 대한 것다가 더그 가중치를 둔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내 집단 충성이라든가 권위에 대해서 가중치를 안 두는 사람은 그 윗사람의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을 거고, 반면에 돌봄이라든가 공정에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같은 거 그냥 넘길 만한 것도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하게 그 옳고 그름을 달리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라 했어요? 직관의 작용에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서로 집단 간의 갈등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논리는 사후적으로 그 떼어 맞추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집단 갈등의 설명을 굉장히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게 같은 한 사물이지만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면, 자,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는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 나오지만,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비너스의 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느 관점에서 보냐, 즉,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 지각하는 세상은 실제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가 되었고 그 그림자가 어떻게 비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가 서로 비춰진 거죠. 실체는 하나지만은 서로 다른 그림자를 갖고 그 다른 그림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는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하냐라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소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공유한다는 거죠. 뭔가 공유한다는 건데, 그 뭘 공유하냐? 의미를 공유하는 거죠. 의미. 자, 우리가 의미를 공유하는 건데, 그 의미야. 그리고 또 의도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대한 의미와 그 메시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의도를 공유하는 건데, 한번 여기서 보세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써보시죠. 이게 좀, 여기서 보이는 게 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손, 그리고 또 뭐가 보이죠? 손이, 저게 문화권에 따라서, 이게 손인데, 저기 동그라미가 있죠. 예, 저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 동그라미를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해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좋아, 오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동그라미니까 없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는 이 동그라니까 이 학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손가락의 위치가 바뀌긴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데 이게 그 수신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좋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영, 없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를 학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문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발신자와 이 수신자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지만,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의미를 공유하지 않으면 여기에 소통의 실패가 생기겠죠. 그래서 의미 공유에 작용하는 요소가 크게 채널, 미디어, 그다음에 맥락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그 음성 채널과 비음성 채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하고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것이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일치. 그러니까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불일치할 때 더 강한 거는 뭐냐면 비언어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어떤 사례냐면은 이게 미국 남가주 대학이 캘리포니아 남쪽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 여기서 이분이 문화하고 언어에 관련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했을 때 이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외국어라는 게 원래 의미와 무관하게 그 단어의 발음에 의해서 다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의 그거, that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낙어를 갖고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낙어. 그 중국어는 낙어가 that이에요. 그것이면서 그래서 이 내용이 낙어의 원래 의미는 그 원래 의미 that이 아니라 낙어의 발음이 미국한테 전달되는 의미 이게 뭐냐면은 흑인에 대해서 비어잖아요. 비어. 그래서 근데 거기 학생이 그 흑인이 있었어요. 흑인이 있어갖고 근데 이 교수가 막 이렇게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의미가 있는데 단어가 있어서 뭐 중국어에서는 이게 낙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른 의미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들리게 된다. 실제 하지만 이거는 대시라는 의미다라고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낙어 하니까 그 흑인 입장에서는 교수가 이게 그 흑인 욕하는 걸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흑인 욕하는 걸로 반복해서 들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고 학교에 진정을 했고
학교 측은 학생을 지지해서 그 교수를 정직 처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사례냐면은 의의적으로, 명시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와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특히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게 더 우월하다? 바로 감정이 전달되는, 감정이 들어있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그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1979년에 그 원전 사고의 첫 번째 원전 사고잖아요. 그래서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 장치가 고장나서 원자료가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노심이 용융돼서 수소 폭발이 됐죠. 그래서 수소 폭발됐는데, 하지만은 그 원자로 경락 건물이 1m가 두께가 1m가 넘어서 그 경락 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뭐 그 안에 이제 뭐 원자로만 그냥 못 쓰게 됐지 뭐 실제로 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주정부에서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전 반경 5마일, 그러니까 8km 내외 임산부하고 아동에 대해서 대피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만 명 주민이 자발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주 정부에서는 명시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큰 피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문제 때문에 혹시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능 모르니까 그냥 대피하라고 해서 권고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권고를 했지만은 실제로 20만 명이 주만이 자발적으로 대피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에 20만 명이 막 그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어요? 막 실제로는 뭐 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그 평균 0.08mSv에 노출됐으니까 우리 몸에 의해서 자가 피폭되는 거 0.5mSv니까 굉장히 극미량이 그 피폭돼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정부가 전달한 암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거 원전 사고 나서 방사능에 피폭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한 거고 그게 굉장히 두려운 감정이 함께 그 각인돼서 전달된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소통을 통해서 의미가 공유되는 그것이 무엇이 공유되냐라고 할 때는 명시적인 메시지만가 공유되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 전달되는 감정이 섞인 그 암묵적인 메시지가 더 공유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그 암묵적인 메시지로서 그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우리나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반경 20km에서 30km를 그냥 다 대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경 20km, 30km를 다 대피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 그냥 무조건 2, 30km를 갖다가 탈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엄청난 그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포가 문제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틀린 문제죠. 왜냐면은 원전 사고 났을 때는 저렇게 무작정 반경으로 대피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 실내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미국 CDC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원전 사고 나면은 그 실제 핵테러가 났어도 일단 실내로 대피하고 24시간 기다렸다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뭐 어딜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원자력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원자력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좀 원자력계 스스로가 원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소통을 왜 하나 어떤 그 소통의 기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좀 추가를 해보면은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협력하기 위해서.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협력의 역설인데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인류는 어떤 식으로 자연환경에 적응했냐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형성해서 자연환경에 적응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회를 형성해서 자연에 적응했지만 동시에 사회를 형성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무임승차자, 디펙터, 이 배신자들이 생깁니다. 그 이익만 챙기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은
여기서 자, C가 협력자고 D가 그 디펙터, 배신자들인데 이걸 그냥 놔두면은 요 배신자가 이익만 계속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배신자가 늘어나는데 근데 결국 배신자로만 가득 찬 집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단은 그 생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집단은 멸망해요.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인류는 집단을 형성해서 자연환경에 적응했는데 그러면 집단을 형성하려면 협력하고 도움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협력하는 개체는 점점 더 감소하는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협력의 역설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협력자인지 서로 우리가 교류를 하죠. 교류를 하고, 또 도움을 누가 줄 의도가 있는지, 도움을 갚을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소외시키죠. 배신자를 소외시키고 처벌을 하죠. 그리고 우리 협력자들끼리 우리가 군정 형성함으로써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핵심적인 기능은 협력자, 배신자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우호성과 역량성, 얼마나 우리한테 그 도움을 주는 거지, 그리고 도움을 줄 역량이 있는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소통을 하는 것, 소통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 소통과 성공하는 소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걸 또 한번 그 보면은 전에 이제 제가 겪었던 건데, 이제 술과 담배 꽤 좋아하는 선배 교수가 저한테, 아니, 그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게 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그 전자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냥 술, 담배가 이제 훨씬 더 해로우니까 그냥 술, 담배랑 그냥 끊으세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불로 조리하는 거랑 뭐 똑같습니다. 에너지 있는 거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공유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원자력을 소통에서도 어떻게 무엇을 소통해야 관련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의도를 전달해야냐라는 거를 소통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기능을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 자, 그러면 원자력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는가라는 어떤 그 질문을 했을 때 자, 원자력은 어때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로서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24시간 365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근데 유일한 에너지원인데 왜 그 원자력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원자력계의 소통이 공중과 의도한 대로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했어요? 소통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 소통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에서 협력자인지 배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통의 그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소통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들이 뭐냐면은 인출 용이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인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기억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인데, 우리의 기억은 일종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도서관의 서고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뭘 기억한다는 얘기는 책 하나하나가 다 기억 하나고 그거를 그 책이 도서관 서고에다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기억해낸다는 거는 그 책을 빌려와서 내가 보는 거예요. 자, 그게 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거는 내가 어떤 책을 마련해서 도서관 서고에 이제 꽂아 놓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쉽게 인출한다는 얘기는 그 책을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갖다 놔서 이제 그 찾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책들은 어떻게 해요? 막 지하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자주 사용하는 책들은 뭐 사람들 접근하기 편한데 뽑기 쉬운 데다가 이제 전시해 놓잖아요. 그러면 인출 용이성이 높은 게 있고 인출 용이성이 낮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인출 용이성이 높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뭔가 인출 용이성이 떨어진다. 즉 그걸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힘든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출 용이성 이거 관련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원자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원자력에서 어떤 그 심상,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원자력과 관련돼서 그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쉽게 떠오르는 그것을 갖고 원자력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해롭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판단할 때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뭐 돌봄, 위해, 즉 해가 되냐, 그다음에 공평하냐, 그다음에 우리 집단 같은 편에 관련돼서 기여하는 거냐, 뭐 이런 걸 갖고 판단하게 되는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원자력과 관련돼서 무엇이 쉽게 떠오르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그 가장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그 적용하는 그 판단 기준이 첫 번째가 돌봄과 위해였었잖아요. 그래서 돌봄과 위해, 그러니까 해를 끼치냐 아니면 이익을 주는 거냐. 자, 이것인데, 자, 그러면 그 원자력은 이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 생명을 구한다. 라는 쪽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금방금방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출 용이성이란 쉽게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쉽게 떠오르냐? 그 쉽게 떠오르는 메시지가 쉽게 떠오르는 기억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에서 무엇에 해당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자거야. 또 오늘 옳고 떠라는 게 원자력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 문제 해결에 바로 원자력이 필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원자력은 또 청결한, 청정한 에너지야. 자, 이런 것들이 쉽게 쉽게 인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그러면 여기서 원자력 소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쉽게 인출이 되고 쉽게 떠올라야 되냐면은 핵심적으로 딱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가 떠오르면 된다는 얘기죠. 원자력은 안전하다. 원자력은 청결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자, 이런 메시지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원자력에 대해서 떠오르는 메시지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라는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고 청결하다는 게 떠오르지 않고 뭔가 오염이라는 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자력 소통의 실패가 성공이라고 했을 때 왜 실패하고 있는지, 왜 성공하고 있는지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우리는 이 목표는 즉 원자력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청결한 에너지다라고 하는 그 이 메시지가 쉽게 쉽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왜 원자력은 안전하고 원자력은 청결하다라고 하는 기억이 그런 이미지가 쉽게 쉽게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감정이고 이 감정이 오규인인데 이게 왜 감정의 오규인이 왜 관련되다 그랬죠? 감정이 왜 오규인 된다 그랬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왜 오규인, 무엇으로?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지금 여기 보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구글링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터진 게 여기도 보면은 요거 나오면은 요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뉴스톱에서 이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닙니다. 해요. 근데 구글링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면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그 원전과 관련돼서 오귀인하고 있는 거죠. 원전과 관련돼서 한다는 얘기는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무엇 때문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원자력 관련됐을 때 내 불안하고 무서운 그 감정이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내가 귀인한다는 겁니까? 이런 커다란 자연재라든가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생생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그 특히 공포의 감정이 형성됐다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자, 그거를 어떤 기억이 쉽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쉽게 떠오르냐면은 그 바로 부정적인 기억이 쉽게 떠오르는 거고, 그 부정적인 기억은 무엇으로? 명시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암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직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원자력 소통의 그 실패의 가장 큰 거는 이런 상황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 상황적인 요인도 있지만 원자력계 자체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랬어요?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서 바로 이 문제요. 예. 그 원전 인근의 비상 계획구역 범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수십 킬로, 20에서 30킬로를 대피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예, 이거 자체가. 이 메시지를 원자력 발전소가 실제로 CDC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도 강건욱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사고가 나면은 그냥 진짜 반경 20km